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빵원 되는 일은 없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 발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산이거든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뭐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게 쉽게 뭐 바뀌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 우리가 알지 모르는 먼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조건 열어둬야 된다. 그놈의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이클적으로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잘 산 사람들은 이미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계속 존버해도 마음 부근하게 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갖춰져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반토막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9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CPI가 생각보다 수치가 좀 낮게 나오면서 아마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있을 텐데. 경기 잘하시네요. 재테크 유튜버입니다. 투자는 네. 잘 못하지만 네네. 시장은 보고 있는데 네. 제 아는 이제 전문가 분께서 코인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늘 보는 몇 개 안 되는 코인 유튜브 채널이 있대요. 그 중에 한 명. 주동님을 만나서 물어봐라. 예. 주동님이 뭔가 실전으로 열심히 잘 투자하시는 것 같다 해서 오늘 이제 주동님 모시고 코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약간 조정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일단 이렇게 상승한 이유부터 한번 찝을까요? 일단 상승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4년 사이클 주기, 4년 주기 사이클, 네. 그리고 또 반감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들도 같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주요 최고의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이다. 예. 지금까지 뭐 1억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것까지 가격이 오른 데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했는데 그리고 다시 지금 조정 겪고 있잖아요. 지금 왜 조정 겪고 있는 거죠? 일단 이게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반감기가 지나가면은 굉장히 막 급격하게 가격이 빨리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좀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죠. 네네, 그렇죠. 제가 근데 지난 두 사이클을 경험해 봤을 때 반감기가 지나고 바로 막 비트코인이 막 치고 올라갔던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사이클에는 이제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반감기라는 그 타이밍이 조금 어그러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반감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4월에. 4월 지나고 이제 한 달 좀 지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체감상 너무나 이제 지루해 죽는 거야. 보통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조정이나 또는 횡보장이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도 이렇게 많이 지겨움을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는 바로 치고 올라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체감상 이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도 그래도 2달에서 4달 정도까지는 지나봐야 확실한 하반기 상승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하반기 상승장이요? 네. 하반기에 지금 더 오른다는 건가요? 그래서 보통 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반감기가 지나고 1년이나 1년 반 그 정도 뒤를 보거든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제 반감기가 지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반감기 지나면 뭔가 스펙타클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실제는 반감기가 지나고 1년에서 1년 반이 지나야 그때 이제 비로소 스펙타클한 불장이 오게 되는 거죠. 1년에서 1년 반인데 왜 하반기예요? 하반기는 1년이 채 안 되잖아요. 뭐 사실. 그게 이제 분석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반인데 최장 18개월까지도 이제 걸렸다 이거죠. 과거 사이클을 보면. 근데 이번에는 미국의 이제 현물 ETF 승인으로 그것이 조금 빨라질 거라고 보는 측면도 많아요. 1년도 안 돼서 불장이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이제 감안하면 빠르면 올 하반기도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예. 현물 ETF 몇 번 얘기하셔서 2021년 채굴자, 뭐 대형 투자자 고래들이 상승 주도하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유입돼 강세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개인도 있지만 이제 대형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면 기간 투자 자금도 증가한 부분이 큰 기여를 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 기간의 유동성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ETF 이제 승인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관 자금이 보통 들어오기 시작하면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제 모든 자산운용사 이하에도 굉장히 투자 자문사 이런 것도 있고 각 은행 그리고 아주 소규모의 투자 자문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까지 이제 본인들의 이제 투자 상품군 ETF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자신들의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로 넣기 위한 그런 기간이 보통 한 5,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고 그 시기에 올해 1월이라고 쳐도 최소한 올 6월은 지나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7월, 8월 또 이제 더운 여름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여름철에는 한국에도 휴가 시즌이 많았듯이 외국에도 덥고 막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운용을 하는 그 자산 운용 인력들이 휴가를 많이 가고 그 기간 동안은 투자 자산군들이 막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 하반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때가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되고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뭐 두세 달 더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더하면은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블랙락이나 이런 데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자금 들어오는 거 보면 이제 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잠깐 올라와서 이제 걔네들도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갑자기 1억 넘어가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겪었으니까 빠질 만큼 빠졌네. 그럼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다는 이런 주체 세력들이 생기면은 이제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랠리가 있다고 보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이게 참 그게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그냥 딱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억에서 3억 사이까지는 내년 말 안에는 갈 것 같습니다. 근거는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근거가 여러 가지를 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과거 사이클 대비에 보통 이제 최저점에서 20배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도 최저점 대비 20배 정도 되면은 한 4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그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좋았어. 절반으로 한번 딱 까보자. 절반으로 딱 까보자. 그러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 되겠네. 그렇게 뭐 노량진 횟집 가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횟값 깎는 거랑 비슷하게 깎으시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재밌어 하느냐면은 저 사람 그냥 대충 그냥 찝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가격을 꽤나 잘 맞췄다라고 잘 맞추셨나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물론 엄밀히 따져보면 그 정확하게 뭐 운도 좋았지 그거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충 말하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2억 3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까지면 좀 단기적인 뷰인데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왜 제가 내년까지 2, 3억으로 보느냐 하면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처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좀 잘못된 그런 소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잘못된 소신과 철학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죽을 때까지 존버해야 된다. 맞아.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어떤 교수님이나 학자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활용도적인 측면 여러 긍정적인 그런 지식 위주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자산은 사이클이 존재하고 들어가야 될 최적의 시기가 있는데 이제 1억 넘고 나중에 2억 3억 할 때 새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들어간 사람 부장 사이클이 끝났어. 그러면 2년 3년 또 하락 계속 할 텐데 그 기간을 존버하라고 들고 가라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친들 그 개미들이 힘들어하고 투자 자산이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요? 김 작가님. 마이너스 50도 힘들겠죠. 30? 그러니까 비트코인 들고 가신 분들은 마이너스 60, 70%까지도 되고요. 최고점에 들어가면은 알트코인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95% 이상도 갑니다. 그거를 누가 버틸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산 사이클을 모른 채 그저 비트코인인 좋다. 아무 때나 사도 평생 들고 가면 된다.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까보자. 비트코인 여러분들 돈 벌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수익 내려고 들어왔잖아. 근데 뭔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평생 존버하겠다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신념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이클 안에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은 취할 취하고 다음 사이클에 또 더 잘 모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수량을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1억 예전에 8천만 원대 잘 팔았다고 칩시다. 물론 고점에 잘 파는 사람 잘 없는데 그래서 2천만 원대 다시 사모았으면 수량을 최소 2배, 3배는 더 많이 모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왜 그냥 무작정 힘든 3년을 더 버텨가면서 들고 가느냐. 저는 이런 거는 좋은 그냥 투자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약간 섞여 있어서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내년에 2억, 3억으로 보시는 게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2억, 3억으로 보신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 이하에는 물론 5억, 10억 간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막 100억 간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그러면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CEO가 100만 달러 간다. 최근에는 제가 어디서 봤어요. 뭐 언제까지 모르겠는데 50억까지 간다던가 그런 거 했는데 뭐 돈 넘어니가 뭐 동네 뭐 구멍가게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존재감이 꽤 크신 분인데 그런 뷰에 대해서는 또 보셨을 거잖아요. 공부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돈나먼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5억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10억 간다라는 포지션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10억 간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금 시총이 1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을 제낄 것이다. 달러 말씀하신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금을 제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10배를 가는 거고 네. 지금보다 10배면은 진짜 14조 원 정도 되면은 10억 우리 돈으로는 10몇 억이 되는 거죠. 달러로는 100만 달러가 그러니까 되는 거고. 금도 현물 ETF 승인되고 난 다음에 엄청 올랐다면서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금 ETF가 승인되고 난 뒤에 한 7년 정도 상간에 한 4배, 5배 올랐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7년 정도 되는 차트를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팍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 안에서는 또 엄청나게 이 변동성도 있었고 오히려 ETF가 승인되지 얼마 안 한 기간에서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주동님께서는 비트코인 지금 언제 좀 파실 생각이에요? 이걸 판다라는 게 파시고 다시 산다라는 기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 지금 한번 매도한다신 의미인 것 같아서요. 제 목표는 이번 불장 사이클 안에 어떻게든 다 파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목표는 다 팔고 다음 사이클이 오기 전에 한 수량을 2배, 3배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제 최종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모두가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거를 제가 지난 2021년부터 이제 그렇게 해왔고 2017년도는 그때는 경험해보지 않은 비트코인을 대부분 처음 경험해서 처음 투자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볼 엄두도 못 냈고 그냥 죄다 물렸던 시절이고 2021년 시장에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걸 다시 포트로 구성된 포트가 다음 불장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이 되든 내년이 되건 저는 시기적으로 볼 건데 얼마가 되면 팔겠다 이것만큼 좀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2억 되면 팔겠다라고 했는데 1억 9,990만 원 찍고 빠졌다고 칩시다. 그 단위, 1단위 하나 못 미쳐가지고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적 상황, 그때의 수급 상황,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 잘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차트도 좀 적용을 해보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취합해서 지금 시기면은 적당하게 이제 나눠서 좀 분할로 조금씩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가 인간 지표로 따지면은 막 친구들이 또 비트코인 막 2, 3억 대인데 지금이라도 몰빵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뭐 비트코인 지금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과하게는 없어요. 그래도 살짝 일부 관심을 가지는 1억 갔을 사람들이 땐 있는데. 관심 많이 생겼는데 그렇죠. 지금은 예. 또 없는 것 같아요. 또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만약에 그 가격대지 간다면 어느 순간 막 한국에도 막 ETF가 출시되면서 막 은행 창구고 증권사 창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온다던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엄청나게 여기저기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여기저기 수익 인증 나오고 유튜버에서 또 오만 이야기 막 활황장으로 간다. 지난번 1억 갔을 때 압구정 그렇죠. 그 인증 나오면서 진짜 그때 기가 막히게 그 위로 떨어졌어. 그런 것들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뭐 온체인 지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그렇죠. 지표들도 있겠지만 상황적인 모든 걸 다 걸어보고 그래서 연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 중에 될지 우리는 그 기간을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욕심을 걸고 잘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목표로 삼고 이제 올 사이클에 적당하게 좀 나와서 다음 사이클에 좀 더 잘 모아보자. 이런 게 이제 최종 목표죠. 꼭 나중에 파실 때 저한테 톡 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만약에 저는 기간은 어느 정도 둘 거란 말이죠. 만 2억에서 3억 사이로 만약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2억일 때도 조금 팔 거고 2억 2천에도 조금 팔 거고 2억 4천에도 조금 팔 거고 3억에도 팔 때고 3억 못 찍고 만약에 2억 밑으로 떨어져도 그때 또 팔 거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분할 매도라는 것도 할 거니까. 근데 맨 처음에 만약에 팔 때 야, 내 지금 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착각을 하겠죠. 다 팔았는데 2억에 다 팔았는데 3억 가. 그러면 저는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조금씩만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금 현물 ETF 승인이 되게 중요했다고 또 한 번 얘기해 주셔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언젠가는 허용될까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미국이란 국가는 뭐 우리나라가 크게 적대시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뭐 그러니까 또 동맹국이기도 하고 웬만한 자본시장은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예, 주식시장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냥 화끈하게 처음부터 승인돼서 가버렸단 말이죠. 네. 근데 국내에서는 미국처럼 가기에는 어떤 정치적 상황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시장 전반적으로 세금 문제도 또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규제나 제도가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승인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불가피하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코인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도 좀 있는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사기를 왜 그걸 승인한다고 나라에서 했을 때 승인해 그 주냐. 당이라든가 그렇죠. 어쨌든. 예,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또 반대로 여당 야당의 또 싸움이 나올 테고 그걸 또 정치적으로 너무 몰고 가기도 할 테고 여론도 형성할 테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분위기가 형성이 좀 안 된 것도 있는데 결국은 뭐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최대 국가에서 정식으로 승인했는 상품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예. 지금도 비트코인 투자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뭐 나중에도 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고민될 텐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나중에 뭐 이거 사라지거나 이게 또 가격이 뭐 진짜 지금은 뭐 괜찮지만 빵원될 수 있는 게 실체가 없지 않냐. 그런 소멸되거나 빵원될 가능성은 이제는 뭐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없나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빵원 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술 발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산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 진짜 막 100년이나 200년 후에 뭐 양자 컴퓨터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활성화됐고 AI가 막 전 세계로 막 다 시스템이 작용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이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보다 훨씬 활용성이 좋고 자산으로서도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기술도 갖췄고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의 구시대적인 비트코인보다 더 신식인 이런 자산이 형성돼서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저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뭐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게 쉽게 뭐 바뀌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 우리가 알지 모르는 먼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조건 열어둬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 왜 해야 하는지 비트코인이 가진 경쟁력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최고의 경쟁력은 국가 간의 이동성, 예, 그리고 환급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뭐 다른 것들도 다 더 좋으니까. 근데 국가 간의 이동성 하면 결국에는 이게 지구 어디서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런 전쟁 이슈가 있을 때 그 나라에서는 그 코인에 대한 프리미엄 생겼을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코인 가격이 이게 막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너 부동산 두고 갈 수 있냐? 금 들고 갈 수 있냐? 금 들고 가면 뺏긴다. 더 위험하다. 그럼 두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갑에 너희 코인을 두고 간 건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오른다고 하지만 실제 전쟁으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죠.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코인을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현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까 이동성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극부충들은 특별한 상황이나 예를 들어 불법으로 막 도피를 하는 사람에게도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쟁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전쟁 진절머리가 나 외국에 가서 살래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합법적인 과정을 밟아서 외화를 유출하려면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이제 해결 가능하게 해주는 게 또 비트코인이기도 하니까 이동성 측면에서는 뭐 금이나 어쨌든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성 부분에서는 그 어떤 자산보다는 지금 최고죠. 단위면에서 금을 뭐 100억치, 200억치 들고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배낭에 막 짊어지고 이렇게 가려면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이끼라도 한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출도 너무 많이 그 되고 무게는 내가 감당하겠다. 노출도 너무 많이 되고 근데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이 만약에 노출이 돼봐요. 누가 험악한 짓 하고 그걸 다 뺏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어떤 자산군도 따라갈 수 없는 영역에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계 각국가 지금 뭐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있는 거래소 어디를 가든 그 나라 원화로 환전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좋은 거죠. 우리가 시계를 왜 롤렉스를 최고로 막 쳐줍니까? 황금성이 뛰어나니까.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전당포 가서 롤렉스 딱 맡기면 그 나라 시세에 맞게 바로 현금
원으로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이제 어떤 현상인 거죠. 비트코인도.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발행량 정해져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럼 굉장히 동의하시겠네요? 아니, 저는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막시멀리스트들 이런 분들하고 학자분들, 지식인들, 뭐 현업 종사분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굉장히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일부분 맞고 일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요. 올 한 해, 작년 같이 막 비트코인이 잘 올라가고 있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재작년 우리 기억나죠? 비트코인 막 FTS 사태, 막 루나 사태 터졌을 때 그 엄청난 시기 1년에서 2년, 거의 2년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뭐가 됐냐는 이거죠. 자산이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올라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금리 계속 올렸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근데 다른 자산군들은 다 빠지고 특히 비트코인 최악의 하락을 보여줬잖아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던 시절에는 오히려 그 자산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게 뭔 해지 수단으로서의 작용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보여준 건 없다. 단지 상승할 때는 다른 자산군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과연 해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긴 하죠. 예. 지난 2012년, 16년, 2020년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그 이후 크게 올랐잖아요. 이제 4월 반감기도 지났는데 결국 반감기에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공급이 주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2016년에는 비트코인 한 30배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 3억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네요. 좀 조심스러운 거죠. 예.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진짜 5억에서 10억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수적으로 잡느냐 하면은 너무 과하게 이게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오기 전에는 상황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과해지더라. 그래서 저는 한 2, 3억 정도만 돼도 가격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분할 매도할 만한 가격이긴 한데 또 다른 거 그 시기에 또 상황을 또 같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2, 3억 됐다고 파는 게 아니고 주변 여건이나 상황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할 거고요. 당연히 지표나 보조 지표도 좀 활용하기는 할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할 건데 실제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30배 올랐던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안 할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해봤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일 때가 없었어요. 별로. 예. 그러니까 뭐 만 원 짜리가 뭐 100배 올랐다고 해도 되는 거고 3만 원짜리가 100만 원 해도 이제 30배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이전에는 훨씬 많이 올랐죠. 또 영원하던 게 뭐 피자 두 판하고 바꿔 먹었던 시절이라든가 개그맨 황현희님께서 현이도 2억짜리 짜장면 사 먹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떠다니더라고요. 예, 점점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재작년에 촬영을 한참 할 때는 야, 두 개 합하면 그래도 막 8천만 원짜리 짜장면 먹었다 했는데 이제는 2억짜리 짜장면 먹은 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피자 두 판 막 바꿔 먹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처음 1달러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1달러로 따지면은 0.1개 2달러면은 얼마나 가치가 막 1000배 이렇게 막 오를 때잖아요. 자산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의 시기에 그 배수를 자꾸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살아남은 자산군으로 상품으로서 정식 미국의 또 현물 ETF 자산으로서 이제 자리가 잡혔단 말이죠. 우리가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고 잡혀있는 자산 중에 수십 배 막 갑자기 오른 게 있었나 생각해보면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30배 올랐다고 해서 뭐 저점 대비 20배 올랐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오르겠냐 늘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 시장에서 계속 그런 상상을 하고 특정 가격에 의해서 얼마 간다라고 확신을 가졌을 때는 실패로 다가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요거는 경험상 제가 보수적으로 좀 잡고 있는 겁니다. 코인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최근 트럼프가 정치적인 발언을 이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미국 대선이 다가오니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 발언들을 굉장히 쏟아내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내용들이 결제 뭐 허용하겠다. 맞아요. 뭐 결제도 허용하고 뭐 규제도 되도록이면 맞지 않고 뭐 자율적으로 허용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트럼프가 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폭은 바이든보다는 확률은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못 오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바이든이 돼도 오르긴 오를 거고 트럼프가 돼도 오르긴 오를 건데 트럼프가 오히려 암호화폐 정책을 많이 내니까 나중에 비트코인 우리가 반감기가 지나면 1년에서 1년 반 본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물을 약간씩은 부을 수 있겠죠. 막 불이 타올랐는데 그래도 불은 꺼지지 않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간 기름을 조금 더 붓는 겨. 바이든이 되면 물을 붓는 거고 네. 트럼프가 되면 네. 기름을 붓는. 예.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은 맞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올라가는 그 사이클대로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누가 좀 더 시장의 호재성이 더 부각되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데는 기준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로 넘쳐나는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된 것도 클 텐데, 이제 지금 CPI도 좀 좋게 나왔던 게 이제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제 CPI가 좋게 나온 거는 당연히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당겨지거나 아니면 어쨌든 올해 내로 언젠가 할 것이라는 그게 좀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미국도 좋았던 거고 코인도 영향을 받는 건데, 실제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9월로 보는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6월로 보기로 했었는데 점점 확률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9월론이 이제 대세긴 한데 막상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경우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어떤 자산시장에서 그렇게 막 금리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어서 빨리 올라가자 이러면서 막 치고 올랐던 적은 실제로 없습니다. 별로. 이미 기대감으로 올랐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 스타트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지지부진하거나 조정이 왔던 경우가 꽤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무조건 좋게 보는 게 아니고요. 과거 사이클을 보면 이제 통화지표 중에 M2 통화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나 안 풀렸나 이걸 보는 지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이 항상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 M2 통화량 또한 최고점이었더라.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분명히 도움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금리를 딱 인하했다라는 그 시기, 시작점에서 비트코인이 확 올라가거나 어떤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뉴스로는 최근 일본에서 10년 묵은 비트코인이 풀린다면서 마운트 코인 주목받는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게 뭐 20만 개 정도 풀릴 수 있다고요? 이게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한지 오래 되신 분들은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그놈의 마운트 곡스 진짜 사이클마다 나오고 해마다 나오고 지금 진짜 한 7, 8년째 계속 우려먹고 있는 게 지금 마운트 곡스거든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과거 2014년도에 이제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거래소 이름이군요. 거래소가 해킹된 거예요. 거래소가 해킹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해킹 안 된다며, 근데 왜 마운트 곡스가 해킹된 거냐 하면서 비트코인 가치가 확 떨어졌는데, 실제로 사람들 좀 착각을 한 거죠. 비트코인이란 건 해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거래소가 해킹이 된 건데 비트코인이 잘못된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 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래소가 어쨌든 해킹이 돼서 비트코인이 다 도난당했잖아요. 파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파산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대략 남아있는 거예요. 20만 개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야, 너네들 다 잃어버렸다며, 해킹당했다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 코인을 예치했던 사람들은 돌려받으려고 하겠죠. 니마 다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거래소에 남아있는데 돌려줘!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송이 이제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돌려받겠다고 현금으로 돌려받을래? 비트코인으로 돌려받을래?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우선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죠.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으니까. 그때는 현금으로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었죠. 왜? 최고점 찍고 빠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확 떨어져 있는데 누가 비트코인으로 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야, 내가 예치했던 당시에 현금으로 줘. 그 가치대로 줘. 그래서 현금을 받아서 간 사람이 꽤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비트코인이 2014년도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했잖아요. 뭐 1,000만 원까지 가고 8,000만 원대도 가고. 그러면 다시 또 소송을 뒤집는 거지. 우리 비트코인으로 받아야 되겠다. 있는 비트코인 있잖아. 그대로 우리한테 줘. 이러면서 또 소송이 계속 진행됐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와서 진짜 지급되는 그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왜 그게 무서운 걸로 작용했느냐. 개수가 20만 개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시장에 물리면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너도 나도 이제 그것 때문에 겁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매도를 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그 물량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물량이 나온다 이거예요. 지급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지급이 진행된다고 하고, 그럼 시장에 이제 유통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번에 또 마운트 곡스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구나. 그럼 겁을 먹고 팔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그런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본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현물 ETF가 출시되고 사들였는 그 양을 보면은 뭐 10몇만 개를 지금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사들였거든요.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자금력은 또 시장은 또 갖춰져 있다.
그 측면을 또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우리는 그 14만 개 물량이 다 한꺼번에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감이. 근데 그 14만 개를 누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정 여러 명이서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판 사람도 있고 안 판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분포가 여러 군데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우리 오늘 갑자기 다 팔자라고 마음 합심해가지고 시장에 물량이 나올 확률 그것도 극히 또 적다.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은 이미 이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이미 VC나 기관에 먼저 판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관에서 접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야 너네 돈이 지금 필요하지 않냐, 앞으로 이거 지급받으려면 소송 끝나려면 5년 10년 걸릴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다 들고 있겠니, 돈 급하잖아,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 그래서 그런 물량들도 꽤 있다라고 해요. 14만 개 정도라고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만큼 많지는 않겠고 조금 수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 생각도 또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진짜 한꺼번에 다 물량이 나올 확률도 적고 지금은 이제 받아줄 시장 규모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단지 이제 과거에 계속 그 공포감으로 인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마운트 곡수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빠졌으니까 아 이번에도 그래 알겠어, 너네가 직접 다 한 달 안 시에 안 던지는 알겠는데 개미들이 겁먹고 팔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격 좀 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팔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락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외에 또 뉴스로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앞으로 있을까요? 아마 그게 최초로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게 5월 20 며칠 정도쯤 될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비트코인은 우리가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승인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는 그런 확실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없었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완전히 탈중앙화가 이루어진 특정 자산, 주체자가 없잖아요. 뭐 비트코인 잘못됐다고 누구를 잡아서 깜빵을 보낸다고 비트코인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재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뭐 비탈릭 부테린이 있는 그런 재단의 관계자들이 아직까지도 뭐 물량을 더 찍어내려고 마음만 먹은 법과 제도를 바꿔서 그쪽 재단에 유리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확실히 그런 확률이 존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자산이 맞냐, 상품이 아니잖아, 이런 의견들도 SEC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증권이 맞나 아니냐 이런 논란부터,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것까지 또 엮여 있어요. 비트코인만 승인해 주는데도 지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법원의 판단까지 얻어가지고 했는 이런 절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가려면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뭔가 확실하게 확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판단하고 계시는 주동님께서는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비트코인 투자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신다면. 제가 작년 말에 전에 하던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코인에 올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진입을 다 완성을 지었거든요. 이미 그 이전부터 저는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했냐면 이제 나머지 자금들, 그동안 주식도 있었고 뭐 해외 주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금이, 여유 자금이 좀 더 있었거든요. 그것마저도 이제 작년 말에는 코인으로 다 투입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유튜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도 논란이 많았죠. 사람들은 뭐 댓글로 니 몰빵하다가 코인 시장 끝이다 막 이러면서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 이후로 또 이미 2배 정도 오른 상태니까 저는 코인에 집중하겠다라고 한 게, 사람들은 말이 많았지만 저는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국내 주식 시장 과연 올해 잘 나갈 것인가 대입해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지표나 시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었고, 미국 주식도 반면에 그때 너무 올라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자산군에서 확실하게 100% 이상 먹을 수 있는 자산군, 그건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걸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하는데, 올 한 해 자산에서 50% 이상, 최소 50% 이상 또는 100% 이상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어디겠는가 생각해보면 사이클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산군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예. 왜? 아직 반감기조차 지나지 않았고
훨씬 이전이었으니까요. 원래 모든 자산을 코인으로 다 투입해도 다른 자산군보다 훨씬 많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야, 주도금은 모든 전 재산 다 몰빵해가 코인 사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 여유 자금이나 뭐 부동산 자산 다른 거 다 빼놓겠죠. 보통 사람들은 1,000만 원이 있으면은 1,000만 원을 다 넣어야 막 올인한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 중에서 투자 자산으로 뭐 500만 원만 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특정 자산을 매수한 그거는 이제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비트코인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알트 한두 가지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다 하겠다. 왜? 다른 데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올해 연말 또 내년 초까지 코인만 집중해서 큰 수확을 누리기 위함이고요. 만약에 그게 또 잘 이루어지면은 뭐 코인을 계속 하겠느냐? 아니요. 저는 또 코인 시장이 또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또 다른 자산군에 눈을 돌리는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이 폭락해 있다. 그럼 미국 주식을 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산의 사이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위기라고 닥쳤을 때가 지나고 보면 뭐예요? 기회일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최악이고 위기라고 하는 그런 자산군들, 그리고 각종 지표들로 봤을 때 거시경제도 다 파악해서 봤을 때 지금쯤이면 들어가도 괜찮겠다 하는 구간이 온 자산들, 그런 대로 이제 계속 옮겨가는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러면 코인 자산은 비트코인이랑 알트 정도만 두고 계신가요? 이더는 안 하세요? 이더리움은 지난 사이클에 워낙 잘 팔아버려가지고 다시 그걸 이제 비트코인으로 모아가고 있었던 과정이죠. 그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뭔가 비트코인이 어쨌든 매매 타이밍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완벽하진 않지만 잡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큰 파도로 보는 거죠. 네. 저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이거 못 맞춘다. 그냥 지난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사 놓고 모아가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저 진입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타입입니다, 저는. 아니, 사놓고 모아가는 거 좋다, 그래. 너네들 이 주장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 사이클처럼 7천만 원, 8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그때부터 계속 모아간 사람들, 그 빛을 언제 보겠습니까? 아직도 본전 안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런 투자는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저의 성향하고 맞지 않는 거죠. 어떤 자산군이들은 우리는 최적의 타임 그 시기가 있다. 최저점이 뭐든지 쌀 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이론이거든요. 주식도 계속 그랬고, 하물며 비트코인을 왜 굳이 비싸게 사서 계속 모아가면서 존버를 하느냐 말이야, 어리석게. 쌀 때 잘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재작년 같은 상황. 남들 다 죽는다 했고,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시기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매달 분할 매수로 모아갈 그런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왜 굳이 이제 와서 1억 넘을 때, 나중에 뭐 2억 넘을 때, 이럴 때 시작해서 그 힘든 2, 3년을 버텨내는 힘듦을 겪어야 되냐, 이 말이지. 저는 그걸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단기적인 타이밍은 또 다른 게, 하락장에서는 큰일 납니다, 진짜. 작년 사이클로 따지면은 2021년 부장이 끝나고 2022년, 2023년 요때쯤이 되겠죠. 그때는 주구장창 떨어져요. 2018년도도 그랬고, 그 어떤 차트 전문가, 뭐 단기 트레이딩이 와도 이길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단 롱숏 하는 분들이 숏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요, 그렇게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9번 맞추다가 한 번 틀리면은 이 시장 날아가는 게 바로 롱숏 하는 그런 레버리지 하는 투자자들이거든요.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 실질적으로 차트를 대입해서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장이 좀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정이 오면 반등이 무조건 오거든요. 상승장에서는. 자산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중간에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는데, 중간에 빠졌을 때 진입하고 오르면 팔고 이런 투자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확률이 높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저도 다 해봤잖아요. 그냥 저점에 잘 산 사람들은 중간에 그런 과정을 잘못해서 털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 맞출 수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죠. 오히려 한번 틀리면은 수량 날려먹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큰 파도, 큰 사이클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하락 사이클이 끝나갔을 때 잘 모아뒀다면은 다음 불정 사이클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 한 사이클 동안 잘 모아가고 잘 들고 가는 거.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걸 다음 사이클이 지나고 또 다음 사이클 가고 앞으로 10년 가고 20년 동안 평생 안 팔고 일반인 개미분들이 버티기에 너무나 힘든 거죠. 저는 해봤거든요. 2017년도. 사람 완전 피폐하고 죽을 것만 같아요. 진짜 3년 동안 한 번도 오르는 본전 안 오고 계속 하락만 합니다.
그때 진짜 실질적으로 한강 다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안 파셨나요? 저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그때 당시 한 15년 정도, 지금은 20년 좀 됐지만 그때는 한 15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그 알트코인 이런 게 마이너스율을 3, 4년 동안 참아야 된다는 게. 왜냐면 계속 투자를 했던 사람이니까 계속 유동성을 굴려가지고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다 묶여 있잖아요. 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 과정이 너무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으니까요. 그걸 아는 거죠. 일반인들, 개미분들 뭐 손절하고 하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분 1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무조건 전부 어떻게든 힘들어도 전부 하려고 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이클을 제대로 만끽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2024년 5월 중순 코인 가격 지금 9,000에서 9,100인 지금 코인이 하나도 없는 분이 코인을 사도 되는 타이밍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좀 아닌 건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은 이미 1지망, 2지망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2022년 그때 한참 빠졌을 때 최적의 타이밍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사이가 있었고 3천만 원에서 또 4천만 원대 사이가 또 한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이지망으로 보는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놈의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이클적으로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잘 산 사람들은 이미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계속 존버해도 마음 부근하게 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갖춰져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반토막이라더라도. 모르죠. 사람들이란 거. 알트는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 들어오시면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반토막 또 났잖아요.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근데 이 시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반토막이 났어. 그걸 버틸 수 있는 멘탈이 되냐는 거지. 근데 리스크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폭, 불장이 안 왔다라는 가정하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 만약에 불장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몇 배가 더 올라갈 것인가?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뭐 두세 배 정도 더 올라갈 것 같고 알트는 운이 좋으면 뭐 한 대여섯 배까지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 자, 지금부터 반토막 날 확률, 리스크. 2배, 3배에서 5배 더 오를 수 있는 확률, 리스크. 그걸 계산해 보면은 충분히 이거 해볼 만한 반토막 나는 것만 버티면은 2배, 3배 수익률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리스크 정도는 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절반 날릴지언정 한 3배, 4배 오른다는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해도 된다. 네, 매주 모아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더 빨리 도래한다고 치더라도 반감기가 지나고 제가 2달에서 4달 정도는 조정장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시기잖아요. 이제 매달 모으기는 이제 2-3달밖에 안 남았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격차를 좀 쪼개는 거예요. 매주로. 내가 비트코인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한 달에 뭐 300씩 넣으면 4달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3-4달을 모을 수 있는 건데 그거 좀 쪼개는 거지. 좀 더 세분화해서요. 그러면 매주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남았으면 12주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뭐 50에서 100만 원 매주 좀 많이 빠지면 100만 원 평소에는 그냥 50만 원 그렇게 한 주 한 주 사 모으다 보면은 과거에 산 사람보다는 수익률이 적겠지만 뭐 주식이나 다른 자산군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률 한 번은 만끽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본인들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멘탈이나 그 각오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알트로 투자한다고 하셔서 비트코인보다 더 오른 알트코인은 좀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게 찾는 방법이 제가 리스크가 크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착각하는 게 알트코인도 뭐 비트코인처럼 어떤 막 불멸의 존재처럼 막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알트코인을 보시는 그 관점을 스타트업 회사로 보라고 하거든요. 항상. 좋은 비유다. 예,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 예,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안드로이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플랫폼인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들은 어때요? 계속 살아남겠죠. 그렇죠. 근데 인기 없는 앱들은 어떻게 돼요? 도태돼서 망하잖아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딱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러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 회사의 오너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제일 가장 큰 리스크는 오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뭐 젊은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다 실리콘밸리도 있겠고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김치코인들 많았고 각국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그 사업을 시작한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한탕주의자들 내가 이거 스타트업에서 한탕 굉장히 헤쳐먹고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먹은 나쁜 의도로 가지고 있는 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애들이 나쁜 마음 먹고 자기네들 회사 코인을 다 팔고 나가버리면 그 회사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알트를 접할 때는 언제 망해도 이상할 거 없다. 그거는 항상 알고 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사이클상 언제든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알고 시작해라. 단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좋은 걸 찾는 방법은 이게 저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많이 오르는 걸 그렇죠.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좋은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게 좋은 코인이 있는 거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좋은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격적으로 많이 오르는 측면은 뭐가 있냐면은 주식으로 따졌으면은 sek터, 테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최근에 뭐 AI나 그렇죠. 그 RWA라고 해가 실물 자산 토큰화 요런 섹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나가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막 도지코인, 막 시바이누 이런 것들 밈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유사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왜 잘 나가는 거야? 도지가 도대체 뭐야? 개그림일 뿐인데.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또 걔네들이 뒤에 확실한 뒷배가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밈코인들, 인기 코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만 보면 걔네들도 올라간다. 올라가기는. 근데 우리가 코인이 좋은 회사냐? 스타트업으로 따졌을 때는 모르겠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진짜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잘 찾아보면은 뭔가 본인들은 다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서를 봤을 때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봐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친구도 한 10명 보이면 나중에 뭐 돈 많이 벌면 어떤 사업 할 거예요, 어떤 사업 할 거예요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들어보면 어때요?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감 있다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백서를 쭉 봅니다. 그 허무맹당한 이야기만 하는 알트코인의 백서는 일단 걸러라.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좀 고르는 게 맞고요. 실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과연 실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이 가능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 좀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왜? 결국 블록체인이란 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네 마트에서 포인트로 사용하는 그런 코인을 만들었다. 쿠마트 이용자들만 쓰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얼마나 가격 상승폭을 가지고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좋은 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다는 거죠. 글로벌한 이 시장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고 많은 사람을 유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상이면 더 좋겠고, 그리고 오너 리스크, 그 오너가 어떤 놈인지 좀 제대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관련 투자자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 물론 이 모든 걸 다 보고 들어가도 루나같이 그렇게 한순간에 확 가버리는 경우도 있는 게 이 시장이다. 그런 조심성은 항상 가지고 접근하셔라. 코인의 시총 크기도 좀 봐야 될까? 예를 들면 뭐 100위 안에 정도는 그래도 뭐 30위 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상장도 안 돼 있고 막 이름도 없었던 막 1000위 밖으로 있던 게 갑자기 상장되면 대박 나기도 하니까요. 나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둘래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내가 비상장을 투자해서 상장돼서 엄청난 수익률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상장되어 있는 좋은 회사를 찾아서 적당한 수익률을 누릴 것이냐, 뭐 이런 비교가 비슷하다고 보겠네요. 지금 활용가치에 유지해서 저도 이제 코인을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도 그래도 한 뭐 2, 3년 동안 좀 해보고, 저도 살짝 비트코인을 사보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그래 비트코인이든 뭐 코인이 투기인지 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재테크의 자산으로는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재테크 이외의 활용 가치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공학자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 일반인 중에서 코인 사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이 그걸 위해서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코인은 다들 그냥 내 돈 벌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 활용 가치 어느 정도까지 공감하세요? 준수하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이거는. 예. 저는 이 시장에 수익을 내러 들어온 저는 투자자 입장입니다. 공학도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특정 자산의 사이클을 파악을 하고, 물론 내가 투자하려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경험을 쌓았고 그 확실히 공부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약간 지식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모신 적이 있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관련 지식이 어마어마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접목을 많이 한 분이고, 저도 감탄할 정도로 와, 이런 연결이 가능하구나. 그런 지식적인 측면도 많이 도움을 받고요. 투자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런 지식에 혹해서 안 좋은 소신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기는 하다.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나는 오로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시장에 들어왔는 거란 말이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확고한 신념이나 막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이거 완전 신처럼 추앙하는 이런 거는 저는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돈을 벌러 이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다.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해라. 우리보다 훨씬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분들도 많고
현업 종사자분들은 기술적인 측면만 봅니다. 공학도들. 그리고 맨날 그 블록체인 그 분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온체인 지표 분석하고 어떤 노드 점검하고 해시레이트 점검하고 채굴자들이 얼마나 팔았는지 지갑 주소 추적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이동량 점검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업 종사자분들은 그런 기술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 분야엔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투자의 시장에 뛰어들어서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우리같이 자산군에 투자를 해서 오로지 투자자로서 접근했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내 돈을 넣어서 내 소중한 돈 내가 어떻게든 수익 내서 나오려는 입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어떤 신념에 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가 이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버블이 일어났던 때가 IT 버블이었잖아요. 그때 뭐 통신주들 막 수백 배씩 올랐던 시절이니까. 근데 우리가 세월이 뭐 20년, 30년 지나고 봐도 그 시점에 다시 도달했던 가격의 주식 종목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품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물론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막 그 IT 버블을 접목하고 막 튤립 버블을 이야기하고 이런 측면이 많았는데 비트코인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긴 해요. 물론 사이클대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시장에 거품이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 가치를 진짜 가치로 매기느냐 이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예전에 비트코인이 500만 원 시절에 거품이라 그랬거든요. 1달러 할 때도 거품이라 그랬고 2천만 원 할 때도 거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하락할 때는 거품 꺼졌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들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시 2천만 원까지 빠졌어. 그럼 거품이 꺼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가 제 가치고 얼마에서 어디까지가 거품일 것이냐 이거를 논하려면 진짜 끝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실제 가격 가치보다 훨씬 위에서 형성되는 걸 우리가 거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원래 사이클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나와서 수익을 잘 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괜히 실용성이나 어떤 가치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전쟁이 나서 물론 그걸 실용적으로 사용한 일이 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지금 비트코인을 어디 가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가치적인 측면으로, 실용적인 측면으로. 해외여행 가서 비트코인 막 쉽게 샀을 수는 없잖아요. 결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아직까지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그러면 주동님만의 제일 원칙이 있다면 그냥 뭐가 있을까요? 쌀 때 사는 게 최고. 쌀 때 사는 거. 뭐든 쌀 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모든 투자는. 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남들이 막 열광하고 이럴 때 들어가셔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 열광하는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절반 정도는 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오는데 완전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고 최고의 그런 막 그런 분위기도 아니다. 우리도 애매한 타임이 있잖아요. 주식에도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막 7, 8만 원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애매한 구간 지금 들어와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존재는 한다. 본인의 멘탈이나 어떤 매매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죠.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1억에 들어왔는데 8천만 원 되고 깨지면은 얼마 전에 잠깐 8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덜컹덜컹 하거든 심장이. 그렇죠. 20만 원 아니 이 마이너스 20%라는 걸 겪어본 사람이 잘 없어요. 투자 시장에 그렇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한 달 만에 시작하자마자 1억이라고 2억 간다라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마이너스 20%로 겪어버리는 거야. 잠자다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자다 깨서 맨날 휴대폰 보고 올랐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이런 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특히 코인은 더 하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란 눈여겨봐야 될 변수 좀 찝어주시면서 또 김작가 TV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최고의 변수는 그냥 가장 최근에 좀 어떤 이벤트로 말씀드리면은 홍콩에 일단 ETF가 이제 승인됐지 않습니까? 네. 출시를 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중국 쪽 자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중국이 이거 모든 규제를 철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확실히 온다는 게 아니고 미친 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공산주의인데 비트코인 허용하겠다 갑자기 뭐 시진핑이 발표를 했다 쳐. 그러면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해 중국에서 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엄청 폭락했는데 그런 채굴 금지 규제를 풀고 홍콩을 통한 루트로는 허용하겠다.
미국 시장 바로 사실 중국인 남은 건 호주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미 그렇죠. 다 금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니까. 예. 뭔가를 허용할 때마다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맞물리는 거죠. 각 현물 ETF가 자금이 얼마 들어왔다. 홍콩 ETF도 얼마 들어왔다. 미국에서 뭐 갑자기 401k에서 연금이 들어왔다. 기업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애플에서 산다. 테슬라에서 산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산다. 막 이런 호재들이 줄줄나게 넘치는데 중국도 갑자기 규제를 풀고 허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호재가 진짜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오면은 진짜 불장에 거의 빨리 불장의 끝이 도래했으니까 오늘 뭘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제 코인 전문가분이나 투자하신 분들을 만나 뵈면 굉장히 코인의 좋은 쪽만을 이제 약간 신봉하듯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던데 이제 주동님은 양쪽을 또 같이 좀 보시네요, 그래도. 그렇죠. 일단 제가 그 자산에 투자를 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네가 그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그 자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면서도 항상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은 필수고요. 시장 글로벌 세계 경기 매크로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근데 이것들은 습관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 이제 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RT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과거 2017년도부터 저도 ICO도 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뭐 코인 존버도 해보고 사고 단타 트레이딩도 해보고 장기 투자도 가보고 뭐 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모든 걸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어떤 특정 한 가지 측면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비트코인에 옹호를 하고 있고 맥시멀리스트 분들은 비트코인 반만 알고 반은 모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시장의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 들어온 투자자다. 그쪽 분야에 굉장히 굉장한 소신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또 다르다. 나는 투자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이 시장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동님께서 이제 또 최근에 유튜브 채널 새로 또 개설하셨더라고요. 채널명이 어떻게 되죠? 그냥 주독입니다. 주독 주식 독설가 채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황현희 씨하고 이제 조사하면 돈 나와라는 채널을 이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 채널에 이제 계약일 종료하고 그냥 이제 개인 활동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동님의 이제 코인에 대한 인사이트 가득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은 그 주도 채널 이제 검색하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도 해놓을 테니까 거기 타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또 다음번에 주동님 모시고 코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주동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